아니에요. 그냥 자동 작동되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삶이 많이 힘들어지거나 인생을 살다가 내가 너무 달렸어, 내지는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벽에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30세, 40세, 50세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예측하지도 않았던 곳에 벽이 있고 절벽이 있고 막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우리가. 또 특히나 너무나 믿었던 어떤 관계들 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려움들, 또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담벼락에 부닥친 것 같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숨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숨차다. 아, 답답하다. 이러면서요. 자, 비로소 온전한 삶으로 가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막 지금 너무 숨차고 뭔가 여기 탁 얹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방식대로 호흡하면서 내 방식대로 여유 있게 무언가 삶을 다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작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에는 숨에 대한 것들이 많은 책들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건 이제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요가 하시는 분도 있고 명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들 계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주 간단하고 그런 수업이 필요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아차린 명상 안에서의 숨쉬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내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아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내가 좀 더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게 돼요. 자, 내가 어떤 곳에 있어야 안전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빛나는 사람인지 알면 내가 굳이 내가 위험한 장소, 내가 그렇게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소에 가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 내가 잘 사용되는 곳, 그리고 내가 편안한 곳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숨을 잘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먼저 의자에 앉아 계시죠, 다들? 의자에 우리가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럼 다들 어떻게 앉을게요?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그럼 다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에 나를 기댈 때. 근데 별로 안 편해요, 사실은 그거. 오래 앉아 있어 봐요. 허리 아프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한번 앉아 볼게요. 의자를 살짝 뒤로 빼서 이게 의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를 요만큼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돼 있던 엉덩이를 이렇게 빼서 요만큼 앞으로 당겨 보세요. 3분의 1 지점으로 엉덩이를 가지고 오면 뭔가 변화가 생겨요,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다리가? 네, 맞아요. 이렇게 등이 쓰죠? 등이 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요. 그리고 다리가 땅바닥에 딱 이렇게 착지가 안정감 있게 딱 착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로 딱 벌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새가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요. 원래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S자죠?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S자 위에 머리가 딱 얹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손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서 배꼽 위에 엄지가 배꼽 위에 가게 이렇게 얹어볼게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숨이 코로 들어가서 배까지 내려가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 배까지 막 넣어보세요. 그러면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의 엉덩이 뒤에 꼬리뼈가 있어요. 그런데 꼬리뼈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거예요. 마치 두성할 때 여기에서 소리가 나나요? 두성이 여기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머리로 소리를 올려서 공명이 된다 생각해서 내는 게 두성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꼬리뼈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서 배에 얹었잖아요. 요거를 먼저 뺄 거예요. 앞배가 등 뒤로 닿도록. 앞배가 등 뒤로 닿도록 하는데 코로 숨을 쉬었다가 코로 내쉬고 그럴 거예요. 먼저 내쉬어 볼까요? 내쉬면서 등에 배가 닿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숨을 쉬는데 물론 코로 쉬고 있지만 꼬리뼈에서도
공기가 슉 들어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배가 볼록해져요. 자, 이 길이는 각자 원하는 속도대로 하면 돼요. 누구는 1, 2, 3만큼의 길이가 편할 수 있고요. 누구는 5까지 할 수 있어요. 누구는 10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또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볼게요.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를 반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숨을 인식해 봅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나를 살리고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또 밖으로 나가는 숨도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순간,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숨을 쉼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존재하는 것,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다시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고 눈을 떴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과 하는 그런 연수였는데 이제 한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의 동아리였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과 숨을 한번 쉬어봅시다. 편하게 앉아서 쉽시다 그랬더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해봤더니 하나도 안 편하다. 머리가 아프다.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로 여겨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거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늘,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숨을 잘 쉬는 사람이고 이미 30년, 40년, 50년을 숨 쉬면서 살아왔어요. 단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두면서 숨에만 주의를 둘 때 우리가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지혜로운 생각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있을 때는 가만히 숨에 집중하면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잠시 머물러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마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지혜가 아마 떠오르시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정에서 이 숨은 때때로 학교 안에서도 또 학생들에게도 한번 응용해서 자,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깊은 숨을 한번 쉬어봅시다 하고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2번, 3번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숨이야말로 우리가 무의식 차원의 나를 깨닫는 여정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실에서 늘 반복되는 생각이 아닌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이 숨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하기 전에 자, 눈을 감고 깊은 자아와 함께 만나봅시다 라는 것을 안내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이전에 알았던 자기가 아닌 늘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내가 아닌 보다 깊은 나,
조금 더 진지한 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숨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4차 혁명 시대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가 2019년부터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늘 4차 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4차 혁명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실감을 그 피부로 느끼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4차 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연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연결의 시대가 돼서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소외되는 계층들도 있어요. 4차 혁명 시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해져서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밀착되고 연결된 가운데 그 안에서 사업의 아이템도 나오고 또 외적으로는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더 풍성한 만남과 모임과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 안에서도 소외되고 또는 이런 외부 인터넷 밖의 세계에서도 또 소외되는 이런 고립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사람으로서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고립, 거기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과 고통, 이걸로 인한 것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또 자살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학교니까 학교 교육을 얘기하면은 학교 교육 또 외부의 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합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학습의 양이 있다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띄워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게 잘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죠, 이제. 아마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꼭 배워야 될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서로 간에 스트레스 없이 잘 배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는 왜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지를 배우는 마지막 장소가 아닐까. 최초의 장소이면서 또 마지막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기획하실 때 또 어떤 동아리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하지? 라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와 소통이 되고 또 거기에 1대1 소통 또는 1대3, 1대4 또는 다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하는지 또 서로 간의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와 이 지구 전체를 위해 나는 어떤 것을 기여하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학교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룰 때 학교 교육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동네 다니다가 아이들에게 늘 인터뷰를 하거든요. 좀 착하게 생겼다, 성격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제가 가서 꼭 물어봐요. 야, 너는 학교를 가면 뭐가 좋냐, 왜 좋냐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좋대요. 친구랑 놀아서. 네. 근데 우리가 노는 시간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교육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교육 시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배움이 또 얼마나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또 재밌어질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 갈등을 겪고 있어요. 우울이라든지 과잉 행동이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또는 죄책감, 수치심, 불안과 인간관계 어려움 또는 사회적 자아 개념이 낮아서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보면은 또 학부모님들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이제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왜냐면 제 인생이 40세 때 절벽에 딱 부딪혔는데 엄마의 고통과 갈등은 그 자녀에게 아주 직결이 돼요. 직결이 돼요. 우리 아이는 늘 영재아로 유명한 아이였거든요, 동네에서. 아들 덕분에 학원이 운영이 잘 됐었어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학원이 운영이 잘 됐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과정이 없기 전까지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우울해?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아픈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오늘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갈등, 이것이 어떤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앓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날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날씨처럼 확 먹구름이 몰려왔고 어느 날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가 만나는 학생도 단지 내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마치 늘 그런 아이처럼 우리가 낙인을 찍는 사람으로 있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또 하나의 먹구름을 얹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울하고 힘들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는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 우울하고 힘들지.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런데 예전에 넌 어땠어? 초등학교 때 넌 어땠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안 그랬던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의 미래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좋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봐줄 수 있다면 아마 이 힘든 어려움, 이 먹구름이 그 아이의 인생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맑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엄마는 어떻게 저래? 부모가 돼서 어떻게 저래? 부모가 돼서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가 돼도 자기 인생을 잘 못 챙기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지금 힘드시죠?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똘똘이 잘 학교 다닐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많이 되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그 엄마는 아마 위로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잠깐 날씨처럼 지금 그런 것이다. 우연히 내가 만나는 그 시기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 잘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선생님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1년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무언가 진행을 하고 기획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이렇게 뭐 독서 동아리라든지 어머니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장기간에 최소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는 그것이 또 치유다, 코칭이다 또는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는가, 그래서 소통 능력이 올라가는가, 한 개인의 소통 능력이 증가하는가, 이걸 보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그 감정을 느낀다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그것도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물론 다 치유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냥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치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들조차도 그냥 좋은 것들의 나열,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을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 좋아 힐링돼 막 같이 얘기 나누니까 행복하고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났을 때 변화, 성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았어. 그 끝이에요. 그럼 그 약발이 떨어져.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또 좋은 거 찾아다녀야 돼요. 이 성인 여성들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은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이 짠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면 교육 그 계획안이 있고 교육의 그 이제 1년치 교육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짜시는 게 진짜 첫 번째로 중요해요. 이제 40, 50대, 50대 여성들이 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생의 계절이 어때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다운 삶을 찾고 정말 개성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이제 정말 자기 자신 존재로 살아가기가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많거든요.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인간의 성장 발달상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찾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런데 청소년들이랑 20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그들의 목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성취.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어떤 존재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건가? 안 그래요. 인간은 20대 때 이뤄야 될 것이 있고 30대, 40대 이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 존재를 살아가는 것에 포인트를 안 맞춰도 아이들은 어쩌면 그 교과 과정에 맞춘 그것들을 성취해내고 이뤄내면서 그 안에서도 소통과 감정을 나누는 게 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또래에 맞는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중학교는 더더욱 그렇죠. 아이들 중에 마음이 건강하지만 학업 능력을 정말 많이 못 쫓아가는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거지로 높은 척 할 수는 있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전 성격이 좋잖아요. 뭐 이런 애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봐서 옛날 학원 했잖아요. 제가 맨날 물어봐요, 애들이 오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주면 좋아?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길 바래? 애들이요, 100이면 100 다 전교 꼴등하는 애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공부 관심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하는 얘기죠. 쪽팔리니까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나 이제 우울한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을 어떻게 만져줄까? 이걸 고민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길 원해? 라고 물어보셔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말은 못할 수 있어요, 애들이. 왜냐면 말하면 실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여줘야 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잘 관찰해 보시다가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책 볼래? 그렇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치유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야 프로그램이랍니다. 자, 이제 앞의 시간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성찰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이 성찰 나눔도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꼭 성찰 나눔을 가져요. 하다못해 작가 그 강연, 제가 4월달하고 7월달에 인천에 무슨 소래도서관?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그렇게 작가 강연을 가요. 근데 저는 강연을 가면 그냥 강연하고 딱 끝나잖아요. 강연도 사람들 많이 시켜요, 저는. 그리고 성찰 나눔을 꼭 해요, 강연에서도. 왜냐면 그 한 번의 강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도 그 성찰 나눔의 시간을 꼭 두세요. 왜냐하면 이 성찰 나눔을 둠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그 수업의 주인공이 돼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느낀 것, 내가 새롭게 배운 것, 내가 실행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야 오늘 수업 어땠어? 한마디씩 해보자. 그러면 아 선생님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런 거 또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 니 잘했다. 니 다음에 또 이거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선생님이 칭찬받고 그리고 끝나는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물론 의미 있죠. 선생님이 기분 좋아지니까. 그 선생님, 아,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런 게 되니까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했나. 그리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걸 통해 뭘 할 건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요? 다음 수업에 그걸 반영할 수 있고요. 수업이 굉장히 역동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아, 내가 이 수업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이야기한 걸 선생님이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이 돼요. 이게 다 이제 코칭의 기법들이에요, 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이 한번 이걸 해보면서 또 우리 느끼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한 걸 얘기하시면 또 그 다음을 또 조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주인공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누가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아, 아까 저 선생님이 이런 의미로 참여한다 그랬는데 아, 이 부분에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그 배움의 장,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이 배움이 아마 다음에 여정을 운영하실 때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배우고 이런 게 될 거예요.